정말이니? 그래,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봐. 서울 성북동 고급 빌라에 거주하는 이미경 씨 사연을 소개합니다. 사연을 소개하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은 한 번씩 구독 버튼 클릭 부탁합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온 태호의 얼굴에는 장거리 비행의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다. 밀라노에서의 일주일은 새로운 가구 라인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그의 내면은 묘하게 공허했다. 손에 든 면세점 쇼핑백 속에는 아내를 위한 화장품 세트가 들어 있었다. 매번 그렇듯 의무적으로 고른 선물이었다. 택시가 성북동 고급 빌라 단지 앞에 멈춰섰다. 흰색 외관의 3층 단독주택은 여전히 단정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현관 센서 등이 켜졌다. 신발을 벗으며 태호는 집안의 정적을 느꼈다. 거실 소파에는 요리 잡지가 펼쳐져 있었고 주방에서는 은은한 바닐라 향이 풍겼다. 왔어요? 2층에서 내려온 미경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그녀는 남편을 맞이하는 표정도 반가움도 없이 계단 중간쯤에 서 있었다. 회색 가디건을 걸친 그녀의 모습은 이 집의 분위기처럼 차분하고 무채색이었다. 응, 비행기가 좀 늦었어. 태호는 쇼핑백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미경은 천천히 내려와 가방 속을 들여다보았다. 똑같은 브랜드의 화장품이었다. 지난 출장 때도 그 전 출장 때도 가져온 것과 같은 제품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은 먹었어요. 남은 반찬 있으니 데워 드세요. 미경은 쇼핑백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태호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천장의 샹들리에가 차갑게 빛났다. 이 집에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명품 가구, 최신식 주방기기, 넓은 정원. 하지만 그 어디에도 온기는 없었다. 냉장고를 열자 투명 용기에 담긴 반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미경은 여전히 요리를 했다. 최근에는 퓨전 요리에 빠져 낯선 향신료들을 섞어가며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했다. 하지만 태호는 그 음식들을 제대로 맛본 적이 없었다. 그저 형식적으로 한두 숟가락 뜬 후 잘 먹었다는 말만 남겼다.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가 적막한 주방을 채웠다. 태호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함을 확인했다. 새로운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다. 그는 잠시 화면을 응시하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2층에서는 미경이 옷장 문을 여닫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25년의 결혼 생활. 어느 순간부터 이들은 같은 공간에 살지만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태호는 데워진 밥을 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원의 가로등 아래로 가을 낙엽이 쌓여가고 있었다. 강남역 인근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로 들썩였다. 태호의 회사와 거래처 직원들이 한데 모인 분기별 회식 자리였다. 긴 테이블 양편으로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태호는 상석에서 적당히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를 살폈다. 사장님, 이번 밀라노 신상 라인 정말 괜찮던데요. 주문 폭주할 것 같아요. 거래처 마케팅 팀장이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태호는 가볍게 잔을 부딪혔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테이블 중간쯤에 앉은 유라에게 향했다.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밝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유난히 경쾌했다. 유라 씨 덕분이죠. 마케팅 전략이 탁월했어요. 태호의 말에 유라가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다.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와인잔을 들어 보였다. 겉으로 보기엔 지극히 업무적인 제스처였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둘 사이에는
다른 이들이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것이 오갔다. 회식은 2차로 이어졌다. 홍대 근처 와인바였다. 사람들은 하나둘 빠져나갔고 태호는 적당한 시점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라도 거의 동시에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척했지만 10분 후 합정역 근처 조용한 골목의 모텔 앞에서 만났다. 오래 기다렸어? 태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유라는 주변을 재빨리 둘러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볼은 와인 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모텔 프런트는 무심한 얼굴로 열쇠를 건넸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은 말없이 섰다. 거울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어색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3층 복도는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다. 방문이 닫히자 태호는 유라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진하게 코끝을 스쳤다. 미경에게서는 맡을 수 없는 젊고 화사한 향기였다. 보고 싶었어? 태호의 속삭임에 유라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팔에 더 힘을 주었다. 창문 너머로 도심의 네온 사인이 깜빡였다. 방 안은 금세 뜨거워졌다. 1시간 후 침대 시트 위에 나란히 누운 두 사람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라는 태호의 팔베개를 베고 그의 가슴에 손가락으로 원을 그렸다. 태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창밖을 응시했다. 언제쯤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는 날이. 유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태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고지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보다는 계산에 가까웠다. 유라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모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태호는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지하 1층 버튼을 눌렀다. 평소처럼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무실을 나선 후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그의 표정이 달라졌다. 어딘가 긴장되면서도 기대에 찬 얼굴이었다. 지하 복도는 을씨년스럽게 조용했다. 형광등 몇 개가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었다. 태호는 복도 끝 창고로 향했다. 낡은 철문 앞에서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 뭉치를 꺼냈다. 3개의 자물쇠를 차례로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생각보다 넓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창고처럼 보였지만 안쪽 벽면에는 커다란 금속 캐비닛이 설치되어 있었다. 태호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며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한 후 캐비닛 앞으로 다가갔다. 전자식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묵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 순간 태호의 눈이 빛났다. 선반마다 빼곡히 쌓인 현금 다발들이 보였다. 10,000원권, 50,000원권 지폐들이 은행 띠지로 묶여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대략 계산해도 수억 원은 좋게 될 듯했다. 현금만이 아니었다. 두 번째 선반에는 명품 시계들이 케이스에 담겨 있었다. 롤렉스,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각각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들이었다. 세 번째 선반에는 금괴가 반짝였다. 작은 금괴 10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보석함이 있었다. 뚜껑을 열자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반지, 루비 귀걸이가 은은한 빛을 냈다. 태호는 천천히 현금 다발 하나를 꺼내 손으로 만졌다. 지폐의 감촉이 그를 안심시켰다. 이 모든 것이 지난 10년간 조금씩 빼돌린 회사 자금과 해외 거래처에서 받은 리베이트였다. 세금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이었고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었다. 그는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거기에는 빼곡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이탈리아 피렌체
두오모 광장 근처 상가 매물, 고급 레스토랑 창업 비용 예상액, 인테리어 업체 리스트. 모두 이혼 후 유라와 함께 시작할 새 삶을 위한 계획들이었다. 태호는 의자에 앉아 금고를 바라보며 상상에 잠겼다. 피렌체의 따스한 햇살 아래 유라와 함께 운영하는 레스토랑.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는 그녀의 모습.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관계. 그곳에서는 미경도 이 답답한 결혼 생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었다. 이혼 위자료로 집이랑 차 정도 주면 되겠지. 어차피 미경은 이 돈의 존재도 모르니까. 태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는 금고 문을 닫고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었다. 창고를 나서며 태호는 핸드폰을 꺼내 유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년 봄 우리 꿈 이룰 수 있을 거야. 그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이미 그를 향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미경은 거실 소파에 앉아 요리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 셰프가 트러플 오일을 두르는 장면에 집중하던 그녀는 갑자기 오른쪽 아랫배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처음엔 그저 소화불량이려니 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이내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미경은 배를 움켜쥐고 몸을 구부렸다. 숨을 쉴 수조차 없을 만큼 고통이 밀려왔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여동생 번호를 눌렀다. 언니, 왜 이렇게 목소리가... 미선아, 나 배가 너무 아파. 병원 좀 데려다 줘.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카페 창가 자리에서 태호와 유라는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에스프레소 2잔이 놓여 있었다. 유라는 태블릿 화면을 태호에게 보여주며 환하게 웃었다. 이게 밀라노 가구 박람회 일정이에요. 다음 달 15일부터 20일까지인데 그 뒤로 이틀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태호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다. 그럼 박람회 끝나고 우리 이틀은 베네치아로 갈까? 거기 곤돌라 타면서 와인 마시는 거 어때? 유라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태호의 손을 살짝 잡았다. 카페 안은 손님들로 붐볐지만 창가 구석 자리에 두 사람은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정말요? 진짜 같이 가도 되는 거예요? 물론이지. 이번에는 제대로 시간 내서 가는 거야. 우리 둘만. 태호는 유라의 손을 꼭 쥐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그에게는 새로운 삶의 약속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은 이탈리아 여행 계획을 짜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 바로 그때 태호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처제 미선이었다. 태호는 잠시 화면을 쳐다보다가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다. 세 번째 전화에 그는 마지못해 받았다. 네, 미선 씨. 형부, 지금 어디세요? 언니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맹장염 의심된대요. 태호의 표정이 굳었다. 유라는 그의 얼굴색 변화를 감지하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어느 병원이에요? 강남성 모병원이요.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태호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라는 그의 손을 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병원에 실려갔대. 가봐야 할 것 같아. 유라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태호는 지갑을 꺼내 커피값을 테이블에 놓고 서둘러 카페를 나섰다.
유라는 창밖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태블릿 화면 속 베네치아 사진을 멍하니 응시했다. 밤 10시 태호는 병원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다. 수술실 위에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미선은 복도 의자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태호는 벽에 기댄 채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유라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괜찮아요? 걱정돼요. 그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태호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의사의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카페에서의 대화가 맴돌고 있었다. 미경이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미선은 언니의 입원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챙기고 태호와 의논할 게 있어 회사를 찾아. 태호는 해외 거래처와 화상회의 중이었고 비서가 미선을 접견실로 안내했다. 사장님 회의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여기서 기다리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사무실에서 잠깐만 기다릴게요. 미선은 복도를 따라 걷다가 화장실 표지판을 보고 방향을 틀었다. 그런데 화장실로 가는 길목에서 계단을 발견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다. 무심코 내려간 그녀는 어두컴컴한 복도를 지나다가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을 발견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는지 틈새로 안이 보였다. 미선은 본능적으로 멈춰섰다. 방 안에는 태호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태호의 팔을 가볍게 쥐고 있었다. 사장님, 진짜 이번 달에 이혼 서류 넣으시는 거예요?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선은 숨을 죽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응, 이번 주 안으로 변호사한테 맡길 거야. 좀만 더 기다려줘. 태호는 유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유라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웃었다. 미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언니가 수술대에 누워 있을 때 이 남자는 다른 여자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나저나 이거 정리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쌓였어. 태호는 열린 금고를 가리켰다. 미선은 눈을 크게 떴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들이 가득했다. 명품 시계들과 금괴, 보석함도 보였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입을 벌렸다. 저게 다 뭐지? 언니는 아마 저런 게 있는지도 모를 것이다. 와, 정말 많네요. 이 정도면 피렌체에서 레스토랑 2개도 차릴 수 있겠어요. 유라의 말에 태호가 웃었다. 미선은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여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미선은 황급히 지하실을 빠져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벽에 기대어 심호흡을 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언니에게 당장 말해야 하나? 아니면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하나?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태호가 나왔다. 그는 미선을 보자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다. 미선 씨, 기다리셨어요? 회의가 길어져서. 아, 네. 괜찮아요. 미선은 애써 태연한 척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다. 태호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사무실로 향했다. 언니는 상태가 어때요? 회복 중이에요. 그런데 형부. 미선은 태호의 뒤통수를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하고 싶은 말을 꾹 참았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더 확실한 계획이 필요하다. 뭐? 뭔가 필요한 거라도? 아니에요. 그냥 언니 잘 챙겨주세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을 들었다. 미선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본 광경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다정하게 속삭이던 두 사람의 모습, 금고 안에 엄청난 재산, 그리고 이혼이라는 단어. 병원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미선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병실에 누워 있을 것이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배신자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남편이 숨겨둔 비밀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미선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서렸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퇴원 후 일주일 미경은 집안을 정리하다가 서재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이혼 합의서 초안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변호사 사무실 로고가 찍힌 서류가 나왔다. 재산 분할 조항에는 빌라와 차량만 명시되어 있었다. 회사 지분이나 다른 재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미경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먹먹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서류로 마주하니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25년의 세월이 이 몇 장의 종이로 정리되는 것이었다. 이혼하자.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마치 사업 계약을 제안하듯 감정 없는 어조였다. 우리 더 이상 의미 없잖아. 서로 힘들게 살 필요 없어. 미경은 숟가락을 놓았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다. 한때는 사랑했던 그 얼굴이 이제는 낯설기만 했다.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해? 이미 우린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태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 없이 천천히. 그날 이후 태호의 이혼 압박은 계속됐다. 매일 저녁 귀가할 때마다 그는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 서류에 서명하라고, 변호사를 만나자고, 빨리 정리하자고. 미경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언니, 얼굴이 왜 이래? 미선이 집을 방문했을 때 미경은 확연히 수척해져 있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괜찮긴 뭐가 괜찮아. 병원 가야겠어. 미선의 권유로 정신과를 찾았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진단서를 작성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었다.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분이 지금 무슨 일을 겪고 계신지. 의사의 말을 들으며 미선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언니의 병을 만든 게 누구인지, 그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어느 목요일 저녁 미선은 강남의 한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태호를 미행하고 있었다. 오후 7시 엘리베이터에서 태호와 유라가 함께 내려왔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다. 유라는 태호의 팔에 얼굴을 기댄 채 웃고 있었다. 미선은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그 장면을 지켜봤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연속으로 여러 장. 두 사람이 호텔을 나서는 모습, 택시를 잡는 모습, 마지막으로 키스하는 모습까지. 이게 자식? 미선의 입에서 저주가 흘러나왔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언니는 지금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이 남자는 젊은 여자와 호텔을 들락거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검색창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입력했다. 수십 개의 법률사무소가 나왔다. 그 중에서 가장 승소율이 높고 재산 분할에 강하다는 곳을 골랐다. 내일 당장 상담 예약을 잡아야겠어. 미선은 지하실에서 본 금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 안에 있던 어마어마한 현금과 귀금속들.
태호는 그걸 숨기고 이혼하려는 것이었다. 미경에게는 빌라 하나만 던져주고 자신은 젊은 여자와 새 출발을 하려는 것이었다. 절대 그렇게는 안 돼. 언니가 받아야 할 걸 다 받아낼 거야. 미선은 찍어둔 사진들을 폴더에 정리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미선은 서초동의 한법률 사무소를 찾았다. 30층 건물의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강민호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미선이 건넨 사진들과 메모를 꼼꼼히 살펴봤다. 지하 금고에 이 정도 규모의 재산이 숨겨져 있다. 확실합니까?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현금 다발이며 금괴, 명품 시계까지. 적어도 수억은 될 겁니다. 강 변호사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다. 그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우선 재산 은닉 증거를 확보하고 이혼 소송 가처분 신청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일주일 후 태호는 법원으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그는 서류를 뜯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혼 소송 파기 신청과 함께 재산 명시 및 가압류 신청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이게 무슨... 태호는 급히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처제 미선이 증인으로 나서며 비밀 금고의 존재를 폭로한 것이었다. 사장님, 상대 측에서 회사 건물 지하 금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이건 꽤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태호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어떻게 알았지? 금고는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는데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법정에서 강민호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차례로 제출했다. 호텔에서 찍힌 태호와 유라의 사진, 지하 금고의 존재를 증언하는 미선의 진술서, 회사 회계 장부와 대조했을 때 맞지 않는 자금 흐름의 증거들. 피고는 혼인 기간 동안 축적한 재산을 은닉하고 배우자를 기만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악의적 유책 배우자의 행위입니다. 강 변호사의 목소리는 법정을 가득 채웠다. 태호는 변호인석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방청석에는 미선이 앉아 그를 차갑게 노려보고 있었다. 재판부는 즉각 금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명령했다. 사흘 후 법원 집행관과 감정인이 태호의 회사 지하실로 들어갔다. 금고 문이 열리자 집행관의 눈이 커졌다. 이 정도 규모라면 정확한 감정이 필요하겠습니다. 현금만 8억 원, 금괴는 시세로 환산하면 2억 원, 명품 시계와 보석류는 3억 원 상당, 총 13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 확인됐다. 모두 세금 신고가 되지 않은 출처가 불분명한 자산들이었다. 재산 분할 판결 전까지 이 금고의 모든 내용물을 법원에 임시 보관하겠습니다. 집행관의 선언에 태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가 10년간 모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한 달 후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혼 소송은 기각됐다. 유책 배우자인 태호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다. 더불어 은닉 재산의 절반인 6억 5천만 원은 미경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됐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태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방청석의 미선은 주먹을 불끈 쥐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태호의 뒷모습은 초라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차에 올라탔다. 핸드폰에는 유라에게서 온 메시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는 확인할 기력조차 없었다. 미경은 미선과 함께 법원을 나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이 어려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더 단단해 보였다. 언니, 이제 끝났어. 언니가 받아야 할 걸 다 받았어. 미선이 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다. 재판이 끝난 지 2주 후 유라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한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3년 만에 다시 만나는 사람이었다. 유라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유라는 고개를 들었다. 선태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띤 남자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강준혁, 그녀의 전 남자친구이자 골프 선수였다. 호주에서 3년간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준혁 오빠. 유라는 그에게 달려가 안겼다. 준혁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녀가 잊고 있던 감정이 갑자기 밀려왔다. 태호와는 다른 순수하고 편안한 느낌이었다. 보고 싶었어? 진짜. 준혁은 유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공항 카페에서 두 사람은 밀린 이야기를 나눴다. 준혁은 호주에서의 생활을, 유라는 그동안의 근황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태호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나 이번에 강남에 골프 아카데미 차릴 거야. 같이 일하면 어때? 너 마케팅 잘하잖아. 준혁의 제안에 유라는 망설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태호와의 약속이 떠올랐다. 하지만 최근 태호는 연락도 뜸했고 만나자는 말도 하지 않았다. 재판 소식을 들은 후로는 더욱 그랬다. 생각해 볼게. 한 달이 지났다. 유라는 준혁과 점점 더 자주 만났다. 골프장에서, 카페에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와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왔다. 복잡한 계산이나 숨어야 하는 피곤함도 없었다. 유라야, 나랑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한강공원 벤치에서 준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유라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진심이 보였다. 태호에게서는 느낄 수 없던 확신과 안정감이었다. 응.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껴안았다. 그날 밤 유라는 태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이별이 담겨 있었다. 태호는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회신은 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그는 핸드폰을 책상 위에 던지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은 어둡고 쓸쓸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미래가 허상처럼 흩어지는 순간이었다. 미선은 조카의 결혼식 피로 현장에서 우연히 태호 회사 임원을 만났다. 술이 몇 잔 오간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다. 형부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요. 그러게요. 사장님이 요즘 좀.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미선은 태호의 외도 사실을 넌지시 흘렸다. 거래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비밀 금고, 재판 이야기까지. 임원의 눈이 점점 커졌다. 정말입니까? 그런 일이.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회사 내부 메신저에서, 점심 식사 자리에서, 흡연실에서. 태호 사장의 추문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번졌다.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회의 시간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사장님, 이번 밀라노 출장은 김 부장이 다녀오는 게 어떨까요? 임원진 회의에서 나온 제안이었다. 태호는 반박할 기력도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권위도 신뢰도 존경도. 어느 금요일 오후 태호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차에 간단한 짐을 싣고 서울을 빠져나갔다. 목적지는 강원도 평창의 한 외딴 펜션이었다. 몇 년 전 혼자 다녀왔던 곳이었다. 펜션은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주변에는 나무들만 빼곡했고 사람의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태호는 짐을 풀고 테라스에 앉았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핸드폰에는 회사에서 온 부재중 전화가 10여 통 쌓여 있었다. 그는 전원을 껐다. 더 이상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밤이 되자 산속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펜션 거실의 작은 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빛났다. 태호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비밀 금고를 채우던 날들, 유라와 함께 꿈꾸던 미래, 미경의 수척해진 얼굴, 법정에서의 치욕. 모든 것이 자신의 욕심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원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창밖으로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밤하늘이었다. 태호는 소파에서 일어나 테라스로 나갔다. 찬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어둠 속을 응시했다. 여기서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 일주일? 한 달? 아니면 영원히? 태호는 답을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졌고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이 차가운 정막뿐이라는 것. 산속의 바람만이 그의 한숨을 실어 날랐다.